한상희 연구원 모시고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스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요건을 분명히 채우긴 하는데 이 기업 자체가 이제 사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투자가 적합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사양 산업이라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3년, 5년으로 보는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주식시장의 강세 기간에는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사양 산업이라고 믿는 중후장대 산업이 성장 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4년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이 2020년을 보고 투자했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말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긴 시간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잘 없고 맞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주식 투자는 뭐 10년, 20년도 좋지만 3년, 5년 정도 보고 주식 투자하는 게 제일 맞기 때문에 완연한 사양 산업이 아니라면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은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조금 재미없는 업종, 성장하지 않는 업종이 있는 것 같아도 네. 그 회사가 예를 들어 매출을 안정적으로 내고 경제적 혜자가 있고 이익률을 잘 낸다면 충분히 스완의 후보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완벽히 대체하는 품목이 나왔을 때는 그 업종은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철도가 미국의 1930년대, 20년대 가장 컸던 업종이에요. 네. 비행기 나오고 다 죽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옛날에는 유선통신이 모든 걸 다 지배했죠. 네. 근데 무선통신 나오자마자 유선통신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안 되는 거고요. TV도 옛날에 RCA라는 기업이 브라운관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평면 나오고 다 죽었거든요.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뭐 예를 들어 핸드폰 중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이런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히 어떠한 그 팀이 바뀌는 것으로 망가지는 기업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업종이 재미없고 업종이 좀 지루해 보인다고 해서 이게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어지투 JP 러브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제 스완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로 이제 JP 모건, 존슨앤존슨, P&G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존슨앤존슨이랑 이제 P&G랑 같은 산업군인데 콜게이트 팜올리브를 이제 제외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뭐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요. 그 종목들은 제가 시간 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외라는 거는 좀 이상하고 저희가 이제 스완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이제 리포트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무슨 뭐 캐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자주 나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제가 시간 나면 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참폰킴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IYW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주를 담은 ETF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FNGU가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FNGU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NGU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3배 레버리지 ETF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나 누가 물어볼 때 만약에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아주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만 견디려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나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에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주식의 원칙이 뭐냐면 제발 빚내서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주식을 제대로 픽했다고 해도 그게 빠지는 기간을 견딜 수 없으면 오르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 얘기해서 삼성 SDI라는 주식의 주가 흐름을 보면 너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근데 전고점을 벗겨내는데 걸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걸 옛날에 내가 맞췄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대출을 끌어서 그거를 했다면 주가가 빠진 기간을 저희가 참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다음 랠리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3배 레버리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0원을 샀으면 3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300원짜리 30% 빠지면 가격이 거의 0이 돼요. 어떤 주식이 0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100배, 1000배 올라도 0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주식이 90% 빠지면 10원인데 이게 본전되려면 10배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거나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레버리지 ETF는 거의 뭐 사실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스마일팍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 장단기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금융주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JP모건이 아직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JP모건 외에 시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되게 시적절하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10월 말 정도부터 계속 이제 은행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리포트 내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은행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없었고 주가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해서 가치로 넘어온다든지 뭐 어떤 팀이 바뀔 때는 보통 그 바뀌려는 업종 또는 테마에 가장 좋은 종목을 사람들이 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JP 모건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은행. 그러니까 내가 성장주 포트를 요만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팔아서 살려면 갈 수 있는 곳. 이런 관점에서 JP 모건을 지난 6개월 동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3월 초에 은행 관련 리포트를 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매매하는 관점에서 CT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리포트를 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4월 전망 자료에도 이제 CT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CT는 지금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미국 은행의 주식은 대손 충당급 환입이라고 하는 이익 늘어나는 부분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게 저희의 첫 번째 요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오른 부분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가 돼서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이가 확대가 돼 있는데 올해 예대 마진 컨센서스는 여전히 플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결국은 예대 마진이 올라가는 게 시장에 한번 더 반영될 거다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대 마진이 좋아지는 게 반영이 되려면 그 회사의 순이자 수익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시티가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비해서 순이자 수익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순이자 수익이 더 확대되는 그림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수혜는 시티가 제일 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티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작년 바닥 대비로 기억해봐서 더 안 좋은 이유는 시티의 신흥국 비중이 되게 높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미국의 은행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 JP모건은 신흥국 비중 거의 없는데 시티는 제가 알기로 30% 내외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가 확실히 좋아지는지도 모르겠고 뭐 아리까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JP모건을 사는 거였는데 만약에 저희 투자하시는 분께서 신흥국 경제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면 이 두 번째 요인도 시티를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3월 초에 시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여백조아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4월 미국 시장 전망을 하시면서 이제 애플 주가가 살짝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애플의 장기적인 전망은 좀 어떨까요? 뭐 애플을 제가 뭐 장기적으로 전망할 정도의 능력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플이라는 기업의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중국하고 일본의 핸드폰 시장을 한번 보시죠. 핸드폰 시장을 보시면 중국은 중국 거만 쓰고요. 일본 일본 거만 씁니다. 정말입니다. 삼성 중국 비중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나라에서 팔리는 외국 핸드폰이 있어요.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의 브랜드는 뭐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애플 주가가 좀 주춤한 거는 뭐 핸드폰 일단 애플이 신제품을 최근에 안 낸 것도 있고 뭐 안 팔리는 것도 있고 그냥 작년 핸드폰 많이 산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200조쯤 되는 아주 큰 회사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애플 같은 주식을 나쁘게 봐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다만 4월 달에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저희가 이제 3월 말에 월간 전망 자료를 내면서 애플 같은 아주 대형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주들이 3월 한 달 동안 가치주 업종에 비해서 되게 많이 언더퍼,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탄력이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워낙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런 관점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고 장기적으로야 뭐 애플 같은 주식이 나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1QU, EWU, PQU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독점법 규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IT 관련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반독점,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 내고 기관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는데 그분들 똑같은 걸 많이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반독점 관련된 부분이 센티멘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긴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나쁘게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이유는 뭐냐? 미국은 국민들 또는 회사에 도움이 되면 특히 잘하면 잘 규제 안 해요. 못하면 규제를 하는데 잘하면 규제를 잘 안 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거 역사를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 한 20년을 봤을 때, 30년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반독점 이슈가 불거졌던 게 언제냐? 익스플로러 vs 넷스케이프입니다. 두 개인데요. 이때는 넷스케이프는 작은 기업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는 되게 큰 기업이었고 제가 96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막 인터넷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넷스케이프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윈도우에 98인가 여기에 막 익스플로러 들어오면서 막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의 가치를 효용을 좀 지켜주고 경쟁을 지키기 위해서 반독점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갔거든요. 이번에는 보시죠. 만약에 클라우드를 우리가 반독점 규제한다. 클라우드 1등이 아마존입니다. 그럼 아마존 규제했다고 치죠. 2등이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걸 규제한다고 치죠. 3등이 어디냐?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클라우드라는 걸 제공하는 작은 기업이 별로 없다면 얘네를 반독점으로 묶어서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효용이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이고요. 뭐 반대로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 IT 기업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반독점 이슈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법안이 나오는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음은 윤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좀 전에 주신 질문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의 3조 부양책 중에서 일정 부분은 증세로 이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감세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IT 관련 기업들 어느 정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히 많이 듣는 질문이고 네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IT 기업들이 원래 세금을 덜 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공제가 있고 막 해외 지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는 최저 한세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계속 세금을 조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목 법인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낮춰서 21%인데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최저 한세율도 내고 법인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희는 지금 주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런 뭐 경제 재개주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최근 한 달, 두 달 주가가 별로잖아요. 나스닥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요. 여러 가지 리서치나 뭐 저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이 세율 인상 때문에 EPS, 주당 순이익이 줄어드는 게 뭐 5에서 1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주가가 그만큼 예를 들어 3월 달에 이 대형 IT 커뮤니케이션의 업종이 뭐 항공이나 금융이나 이런 가치주에 비해서 거의 10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하회했거든요. 네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EPS 줄어든 거랑 비교했을 때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분명 영향을 주는데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주식하는 사람들로서는 그거를 반영된 뉴스를 보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